이 영상은 제작 중인 2025년 3월 21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이재명 대표가 제21대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서로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서 승리 확정을 짓는 즉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인수인계 절차 없이 그 자리에서 즉시 당선되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법 위험은 해소된 게 아닙니다. 그의 향후 국정 운영의 핵심 변수 중 하나는 바로 사법 위험입니다. 특히 3심 재판 결과가 재직 중에 유죄로 나올 경우 헌법상 탄핵소추 절차가 발동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에게는 다행히 현 정치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안정적 의석 다수가 탄핵 절차를 사실상 차단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본 영상은 이러한 사법 위험과 더불어 이재명 정부의 경제, 국방, 외교 정책, 그리고 여야 정치권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23대 총선까지 탄핵 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시나리오를 포함한 미래 전망을 제시합니다. 사법 위험 분석, 국내 법률 기준 및 재판 진행 상황, 헌법상의 대통령 면책 특권 및 탄핵 절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직 중 형사기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형법이 아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선거범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형사기소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법학자들은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형사상의 소추가 그의 5년 임기 중에는 정지될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신규로 기소되는 형사사건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는 취지입니다. 즉,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나 기소를 새로 시작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소추가 정지됩니다. 이 근거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당선자 신분에서 행위에 대해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기록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 제1항 탄핵 사유의 요건을 직무집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해석상 대통령이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 위반 행위만이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당선자 시절의 행위는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직무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 시기 동안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등의 위법 행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대통령 취임 이전의 행위는 형사소추 사유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리학적으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기소가 유지되어 대법원 3심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 등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탄핵소추 절차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3심 판결의 시점과 정치적 영향. 만약 대통령 재직 중 3심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다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즉각 처벌받지는 않지만 형이 확정됨으로써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른 탄핵 가능성 극소화, 여당의 의석 다수 효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190석 이상의 안정적 다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 필요한 국회 재직위원 절반과 가결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헌법 제65조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23대 총선까지 탄핵 절차 시나리오 부재. 위의 정치적 계산에 따르면 30 유죄 판결이 재직 중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탄핵 소추 절차가 실제 진행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평가되며 제23대 총선까지는 탄핵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설사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때도 정치적, 법리적 판단이 작용하여 회부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는 아까 설명드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 내용에서도 확인됩니다. 노무현 당선자 시절의 행위는 대통령 탄핵 소추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형사소추는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처럼 이재명 국회의원 후보자 당시의 행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지만 이재명 대통령 탄핵 소추 대상이 아니라고 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제22대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안을 올릴 헌법적 권한은 존재하나 그것이 발의될 가능성도 극히 작으며 위 대법원 유죄 판결만으로 올린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은 더더욱 작습니다. 그러므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려면 제23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의석이 큰 비중으로 줄어들고 대통령 재직 중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사실상 대통령 직위 유지를 위협할 만한 큰 사법 위험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명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전망, 경제정책, 확장 재정과 복지 강화.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 재정 확대 정책을 수년간 강조해 왔으며 당선 후에도 적극적인 복지 및 사회 안전망 확충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조기 대선 대비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를 공약으로 준비하며 문재인 정부가 반검찰이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반기재부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그간 재정 건전성을 중시해온 기재부 관료주의에 제동을 걸고 재정 운용의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여 보다 과감한 예산 투입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일으킵니다. 다만 재정 팽창이 불러올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등을 표 풀기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며 국민 전체의 13조 원을 풀면 겨우 잡혀가는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을 붙이자는 것이라고 맹공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주요 걱정거리는 이재명 정부의 통화 팽창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재정을 풀겠지만 자칫 스태그플레이션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해 정교한 정책 조율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정책. 기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계승하되 보다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통해 투기 억제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때보다 한층 강화된 규제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20대 대선 때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등 공급주택 확충 공약을 가진 만큼 청년,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주택 공급 정책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전 정부가 완화했던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투기 억제 목적에서 일부 재강화하되 실수요자에 대한 저리 대출 지원을 늘려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 선별적 규제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확장 재정과 복지 강화로 돈을 푸는 방식의 정책을 구사하는 더불어민주당 특성상 부동산 버블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와 환율 정책, 인플레이션 관리. 재정 확장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과 정부가 금리 및 환율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원화 방어 및 수입 물가 안정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간 시중은행 인자율 인하 압박, 가계부채 부담 완화 등 저금리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최우선시하는 한국은행의 기조와 한국은행의 법적 독립성 때문에 새 정부의 재정 확대 노선이 통화정책과 충돌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 총재 교체 카드 등의 사건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는 경제 전문가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2%포인트 높은 강달러 국면에서 돈을 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 결과 기름값 등 수입 물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에 타격을 준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한때 이재명 대표가 한국이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을 했을 정도로 통화정책 위험에 둔감했던 점을 감안하면 집권 후에는 더욱 현실적인 외환정책 기조를 선회할 전망입니다. 즉, 환율 방어와 물가 안정을 위해 새 정부도 무작정 금리를 내리기보다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은 확장재정, 복지 강화로 요약되지만 인플레이션 통제와 농산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미세 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재정 확장 정책을 펼치면서 물가 안정을 동시에 잡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찾기 어려운 사례로 이를 이재명 정부가 해낼 확률은 통계적으로 매우 낮아 보입니다. 국방 및 외교 정책.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 노선은 직전 윤석열 정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 안보 공조와 가치 동맹을 중시하며 대북 강경 기조를 견지했던 반면 이재명 대표는 진영 가치 중심의 편향 외교에서 탈피해 철저히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는 미중 사이에서 이념적 줄서기를 지향하고 실용적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뜻으로 향후 한미 관계에서도 이전보다 유연한 태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깊숙이 참여하고 대만 해협 문제까지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 중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자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중 관계는 윤석열 정부 때 경색된 국면을 풀고 실용적 협력관계 복원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 시기 한미일 공조 강화로 중국이 반발했던 부분,
예시로 사드 추가 배치설, 대만 문제 언급 등에 대해 새 정부는 조율과 신중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드 문제의 경우 추가 배출을 자제하고 기존 운용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 한중 공급망 협력을 유지하고 문화 인적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전략적 소통 채널을 정상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미중 전략 경쟁 구도가 이어지는 한 중국과의 밀월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한국 내 반중 정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약을 인지한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 외교 원칙 아래 친중도 반중도 아닌 실리 외교를 표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안보는 동맹에 두되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투트랙 접근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한일 관계는 미묘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서 대폭 양보해가며 한일 관계를 급속히 개선했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를 격적 대일 외교라고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일본 국민과의 우호는 추구하되 역사 문제는 원칙을 견제하겠다는 뜻의 발언들을 자주 하였고 따라서 강제징용 해법이나 위안부 합의 등에 있어 윤 정부의 일방적 양보 조치를 재검토하거나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일 관계를 다시 적대적으로 돌리기보다 과거사와 미래 협력을 투트랙으로 관리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안보 협력을 지속하되 한국의 체면과 이익도 챙기는 균형 잡힌 관계를 모색하겠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새 정부 아래 한일 관계는 이전만큼의 밀착은 아닐지라도 필요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역사 문제에서의 목소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선 비핵화 후 대화 간격 노선에서 벗어나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지향할 전망입니다. 이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노선을 계승한 것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실질적 비핵화 진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시행동 원칙 아래 북한이 핵미사일 동결 또는 일부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면 그 대가로 일정 제재를 면제해주고 약속 불이행 시 제재를 즉각 보완하는 조건부 합의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종전선언과 남북경제협력 재개에도 긍정적 입장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 압박에 치중하며 남북 대화 채널이 단절되었던 것과 달리 새 정부는 판문점 채널 복원, 남북 연락사무소 재가동 등 소통 창구 마련에 우선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는 이미 북한을 군사적으로 충분히 억제할 만큼 강하다. 이제 중요한 과제는 소통과 참여를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군사 억지력은 유지하되 대화와 국면 전환을 공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나 홍보를 조정하고 북한의 인도적 식량, 의료 지원을 제의하는 등 유화 제스처를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북한이 현재 대남 강경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초기에는 성과가 미지수이며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 속의 제재 완화 범위를 둘러싼 이견 조율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적대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강동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약하면 안보면서 이재명 정부는 강한 억지, 대화 재개라는 투트랙 기조로 남북관계에 숨통을 틔우면서도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억제력은 견지하는 균형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성공 가능성은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거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북한은 경제 교류 및 문화 교류 등의 목적으로 정상적인 국가가 가지는 수립 목적을 가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무력을 이용하여 타국과의 협상에서 실리를 챙기는 이른바 강탈 외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내세워 한미, 한중, 한일 관계 균형을 재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되 중국과의 경제협력 및 문화 교류 강화, 일본과의 역사 문제 및 경제협력 재검토 등 다각적인 외교 전략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쟁 상대인 중국과 손을 잡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외교 정책은 이재명 정부 5년간 큰 정쟁을 일으킬 문제로 보입니다. 여당과 야당의 정치권 변화, 여당 더불어민주당 내부 재편,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계열이 주류를 이루게 되며 당내 권력 구도가 재편될 전망입니다. 제22대 총선 때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대거 탈락하고 친이재명계 신진 인물들이 대거 등용되어 총선 이후 31명의 초선 의원을 배출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숙청 작업을 거쳐 전면에 등장한 사람들은 이재명계만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통령직에 전념하게 되므로 민주당은 곧 새로운 당 지도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파 통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합니다. 실제 당내는 여전히 친문계, 86그룹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전통 지지층을 대변하는 원로들도 남아있어 이들을 포용하며 당내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재명계의 일방적 당 운영은 역풍을 부를 수 있어 다른 계파를 오히려 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계 핵심인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나고 비명계 의원들과 소통에 나선 것도 이러한 선제적 통합 행보로 해석됩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의 정체성은 이전보다 현실적이고 민생 중심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주된 가치는 실용주의라고 언급하면서 기존 이념지향적 이미지에서 탈피해 실용적 중도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친서민 개혁정당 이미지를 강화하면서도 경제, 안보 이슈에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급진 노선을 지향하는 노선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컨대 과거 민주당 정부들이 추진했던 탈원전, 일부 좌파적 경제정책 등은 명백히 여론전에서 실패하였으므로 여론을 감안해 완급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고 대신 부패 척결, 검찰 개혁 등 기존 핵심 의제는 지속하되 방법론에서는 유연함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여당이 된 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입장이므로 야당 시절의 투쟁적 태도에서 벗어나 타협과 성과 창출에 집중해야 합니다. 당장 2026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으로서 성적표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민주당의 성공이라는 인식 아래 원팀 기조를 유지하려 할 것이며 계파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보다 수면 아래 관리하면서 정권 초반의 허니문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 국민의힘의 변화. 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맞아 정당 정체성의 위기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우파 진영이 분열하고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것에 비하면 이번 윤석열 탄핵 전국에서 국민의힘은 당 지지율이 비교적 선전하며 조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이 빠르게 내부 정비에 나서 큰 균열을 막아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탄핵 직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윤석열 계파 인사들을 이선 후퇴시키는 등 이미지 쇄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함으로써 탈윤석열 행보를 통해 중도층을 다시 끌어안고 우파 정당의 재건을 도모하려는 전략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의 노선은 우구적 색채나 강경 우파 이미지를 벗고 보다 온건하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합리적 우파와 경제 중심 정당 노선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특히 경제계를 비롯한 대부분의 외신이 말하듯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및 경제 정책은 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예컨대 민생 경제와 안보 전문성을 내세우는 쪽으로 기조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당 혁신을 통해 무당층과 개혁 우파 성향 유권자까지 포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향후 야권의 대권 주자 구도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퇴장은 후계자 없이 떠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파 진영의 차기 주자 경쟁 보기에 촉발시켰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정체성 논쟁과 맞물린 차기 지도부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내년 전당대회 등을 통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고 당의 방향성을 정한 뒤 차기 대선 주자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탄핵 후유증을 극복하고 우파 재집결의 기치를 올릴 수 있는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 관건이며 그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종합 및 결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전반에 걸쳐 새로운 방향 설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좌파 계열이 다시 정권을 잡음에 따라 개혁 과제들이 재추진되고 우파 진영은 혁신을 통한 제도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확장적 재정과 분배 강화를 기치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겠으나 인플레이션 통제와 부동산 안정이라는 현실 과제를 병행 해결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교 안보 면에서는 실용주의를 내세운 새 정부가 미국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회복, 남북 대화 재개를 추진하여 한반도와 주변국 외교 지형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위험이 향후 국정에 가장 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재직 중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경우 결론적으로 탄핵은 기각되겠지만 탄핵 소추 움직임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지지율이 급격하게 내려가 명복상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법리 다툼을 야기할 수 있으며 만약 판결이 임기 말까지 지연된다면 이 위험은 상존하는 시한폭탄으로 남아 전국 불안 요인이 될 것이고 반대로 무죄나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나면 정권은 큰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본인의 사법위원과는 별개로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견제를 강화하거나 각종 돌발 변수가 발생할 경우 국정 운영이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삶의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국민의힘도 건설적 야당으로서 국익 우선의 견제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간 이런 변화들이 성공적으로 구현될지는 미지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 안착하고 사법위원 등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대한민국은 정치적 내용을 딛고 안정과 도약의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갈등이 증폭되거나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한다면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현재로서는 조심스러운 희망과 엄중한 경계심 속에 국민과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향후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